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울 탈출법. 지은이는 함영준. 조선일보 기자로 22년간 활동했고 신문사를 떠난 뒤에는 글을 쓰고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으로 일했다. 1999년 관훈클럽 국제보도상을, 2012년 평창올림픽 유치공로로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았다. 2019년 정신건강 전문 매체 마음건강 길을 창간해 대표로 활동 중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재난을 만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존재다. 50대 후반, 삶이 깊은 그늘에 잠겼다. 이름은 우울증. 그러나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도 깊고 검은 터널이었다. 하루 24시간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됐다. 잠은 사라지고 심장은 조여오고 공황 발작까지 찾아왔다. 난생 처음 죽음을 구체적으로 떠올렸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 종교인, 명상가, 상담가,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넘긴 많은 이들을 만나 배우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픈 나라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1위. 이것은 21세기형 사회적 질병이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될 수 있다.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그건 내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설득이다. 우울증은 자기를 파괴하는 이야기꾼이다. 희망도 기쁨도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 계속 밀려온다. 자기 비난에서 자신감으로 바뀌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내면은 천천히 회복된다. 55세,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때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2011년 12월 초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흡사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듯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물리쳐야 할 적은 대부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남을 탓하고 바깥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헤맨다. 그럴수록 마음이 납덩어리처럼 무겁다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탈하다가 우울, 상실감, 자책감, 후회, 죄책감 등이 하루에도 수없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곤 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사고 패턴을 우울증적 반추, 즉 루미네이션이라고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현상이 자주 또는 장기간 지속된다면
유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훗날 안 것이지만 장은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머리가 힘들면 장도 힘들어한다. 나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우울증이란 단어를 검색했다. 거의 온종일 우울한 기분,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흥미나 집중력 감소, 체중 및 식욕 감소, 불면 또는 과수면, 자기 비하 또는 죄책감, 무가치감, 죽음과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모니터에 뜬 단어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바로 내가 그랬다. 불면증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자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아예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날이 찾아왔다. 피곤하긴 했지만 졸음이 오지 않았다. 전철 안에서 꾸벅꾸벅 조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머리 회전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모든 일에 흥미가 사라졌다.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잠이 올 거라는 말을 듣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닌 적도 있었다. 단전호흡도 해보고 거실에 나와 소파에 누워도 보고 조용히 음악을 들어도 봤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육체적인 이상 징후도 뚜렷이 나타났다. 우선 자율신경 조절이 엉망이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땀을 뻘뻘 흘렸다. 식사할 때나 길거리를 걸어갈 때나 쉴 새 없이 땀이 흘렀다. 맥박은 왜 그리 빨리 뛰는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한밤중에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다. 문제는 TV 생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KBS ETV 아침마당에서 1시간 특강을 맡았다.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졌다. 드디어 방송 당일, 전날 밤 수면제를 반알 먹고 간신히 2~3시간 눈을 붙였다. 마음속은 말할 수 없이 무력한데 전국의 시청자를 상대로 1시간가량 혼자 말을 해야 했다.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와중에 기타도 치고 노래도 했다. 시청률도 6% 이상 나와 선방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나는 활기차게 활동하던 유명 인사들이 우울증에 걸려 갑자기 자살했다거나 활동을 중단했다는 보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이 지옥 같아도 외견상 멀쩡해 보일 수 있다. 주위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잘 알아채지 못한다. 방송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때 그 방송을 다시 보지 않았다. 여전히 두렵다. 갑상샘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아내는 나를 이끌고 동네 내과로 갔다. 의사는 갑상샘보다 정신적인 데 문제가 있는 듯하니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 일종의 공황장애 증세 같네요. 인터넷으로 공황장애를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왔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으로 공황 발작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다.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땀이 나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내가 겪은 그대로였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교감신경계는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며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호흡 가속, 근육 긴장 등의 반응을 유발한다. 부교감 신경계는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소화를 촉진하는 등 몸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공황 발작은 교감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몸이 실제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님에도 신경계가 극단적인 위기 모드로 작동하면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 중 4개 이상 해당하면 공황 발작 가능성이 높다. 1.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빨라진다. 2. 땀이 많이 난다. 3.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 4.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이 있다. 5. 메스껍거나 어지럽다. 6. 미쳐버릴 것 같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다. 7.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질병은 자연이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다 라고 말했다. 질병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몸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병원을 찾아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신과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지속적인 우울감과 삶에 대한 흥미 상실이 주요 증상으로 심한 경우 자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의 80%가 불면증을 겪으며 식욕과 체중 변화도 흔하다. 불안 증상이 동반되며 집중력 저하, 성욕 감소 등 인지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 일부는 신체적 이상으로 병원을 찾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 원인 불명의 신체 증상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나는 지인이 추천한 개인 병원을 찾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이 몇 가지 테스트와 진찰을 마친 뒤 말했다. 우울증인데 한 1년은 치료받아야 할 겁니다. 이런 병은 어차피 완치란 없고 이젠 병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료보험 대신 일반 진료비로 결제했다.
정신과 기록이 남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다. 우울증 자기 진단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PHQ-9 검사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다. 지난 2주 동안 다음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돌아보고 해당하는 빈도를 선택한다. 총점 10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점수 계산 방법은 전혀 없음은 0점, 며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이다. 1.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감소. 2.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낌. 3. 수면 장애.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과다 수면. 4. 피로감 또는 에너지 부족. 5. 식욕 변화, 감소 또는 증가. 6.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7. 집중력 저하. 8. 느린 움직임 또는 과도한 초조함. 9.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한 생각. 총점 해석은 0에서 4점까지는 우울 증상 없음, 5에서 9점은 경미한 우울증, 10에서 14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15에서 19점은 중증 우울증, 20에서 27점은 심한 우울증. 상황은 더 악화됐다. 평소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일요일에 TV나 보며 빈둥거리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내가 하루 이틀 계속해서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귀찮았다. 아내가 산책을 가자고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해도 손사래를 쳤다. 평생 습관이던 신문 읽기도 멈췄다. 반면 소음에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아내가 식탁에 수저나 컵을 놓는 소리도 신경을 긁었고, 문을 여닫는 일상적인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면의 지옥이 시작됐다. 1부터 1000까지 숫자를 세고 기도하고 정좌하고 단전호흡도 해봤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먼동이 틀 무렵 나는 이건 신의 저주다, 천벌을 받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머리는 어수선하고 몸은 무거웠지만 다음 날 조찬 강연 스케줄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가까스로 차를 몰고 나섰다. 톨게이트가 보였지만 진입로를 찾지 못했다. 그때 왼편에서 직원이 소리쳤다. 거긴 길이 아닙니다. 안내판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리둥절해 쳐다보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요금 정산소가 있었다. 가까스로 후진의 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왕복 4차선 도로로 진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승용차가 정면으로 다가오면서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댔다. 급히 차를 피하니 상대편 운전사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내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달린 것이었다.
나는 온 신경을 집중해 차를 몰았다. 그러나 의지와 달리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내 차는 어느새 중앙선을 넘어가 또 반대편에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골이 오싹했다. 얼마쯤 달렸을까? 서울행 고속도로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그런데 얼마쯤 달리니 또 그 표지판이 보였다. 분명히 그쪽으로 갔는데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 것이다. 이러기를 수차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뱅뱅 도는 바람에 1시간가량을 허비했다. 이건 거의 금치산자 수준이었다. 갑자기 악령이나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불현듯 세상을 끝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병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자살하는 셈이다. 자살의 80에서 90%는 우울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 2022년부터 우울증 유병률 OECD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실상은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다.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말이다. 불안장애는 일상적인 걱정을 넘어 지속적이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다. 다음 중 5개 이상 해당하면 불안장애 가능성이 높다. 1. 하루 대부분을 불안과 걱정 속에서 보낸다. 2.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긴장하고 예민해진다. 3.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뛴다. 4. 숨이 가쁘고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5.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6. 소화불량, 복통 또는 속쓰림을 자주 경험한다. 7. 불안한 상황을 피하려 하고 회피 행동이 많다. 8.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며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우울증 치료의 첫 단계는 약물요법이다. 그러나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환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나는 아침 4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소리가 울리면 무조건 일어났다. 아침은 여전히 끔찍했지만 하루 첫 관문에서 무너지면 그날 하루는 망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를 악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식사 후에는 동네 한적한 길을 산책했다. TV 뉴스는 가능하면 보지 않았다. 기자 출신이라 뉴스를 늘 가까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졌다. 운동은 하루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지만 매일 새벽 1시간씩 자전거를 탔다. 우울증은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금세 어둠 속으로 빠지는 강한 관성을 가진다. 이때 가장 큰 복병은 술이다. 적당한 술은 즐거움을 주지만 우울증 환자에게는 독이 된다. 약물 치료와 운동에 이어 우울증 극복의 세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사고다. 정신과 의사들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으로 긍정적인 사고 훈련을 강조한다. 우울증 환자가 매일 해야 할 실행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운동하기, 좋은 생각 떠올리기, 기도 및 명상, 좋은 책 읽기, 음악 듣기, 감사하기, 웃기, 화내지 않기.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는 한국 사회를 세로토닌 결핍 사회라고 표현했다. 그는 우울증, 자살, 중독, 불면증, 만성 피로 등이 세로토닌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경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아드레날린, 엔도르핀, 세로토닌이다. 아드레날린은 흥분할 때, 엔도르핀은 환희와 기쁨이 넘칠 때, 세로토닌은 편안하고 안정될 때 분비된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안이 증가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띠며 우울증이 심화된다. 세로토닌은 햇볕을 쬐을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 이시영 박사는 한국인이 행복해지려면 빨리빨리에서 느림의 미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는 9가지 슬로우 라이프 실천법을 제시했다. 한가로이 산책하기, 말하기보다 경청하기, 느긋하게 권태 즐겨보기, 즐거운 몽상에 빠져보기, 열린 마음으로 결과 기다리기, 고향 같은 장소 만들기, 글 써보기, 남을 비판하거나 질투하지 않기, 가볍게 술 한잔하는 여유 갖기. 나는 체력이 회복되면서 혼자 타던 자전거를 회사 직원들과 함께 타기 시작했다. 매주 주말마다 함께 모여 자전거를 탔다. 이 과정에서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과 자연의 교류,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병의 회복력을 높인다는 것을. 사람은 자연의 푸른색, 녹색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일본의 치유학자 요시후미 미야자키 교수는 연구를 통해 숲속에서 30분만 머물러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3.4%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자연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진동을 느낀다. 대표적인 것이 경외감이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데커 켈트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을 바라볼 때 경외감을 경험하면 우울과 불안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광활한 자연을 접하면 자신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상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외감 산책이다.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자연이나 주변 환경을 보며 경이로움과 감탄을 느끼는 것이다. 경외감 산책을 실천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연구로 입증되었다. 우울증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감각을 꿰뚫고 있는 AI와 같다. 그가 나의 모든 수를 읽기 때문에 정면 대결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 한 극장에서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왼쪽 스크린에는 공포영화가, 오른쪽 스크린에는 로맨틱 코미디가 흐른다. 왼쪽 공포 영화의 소리와 화면이 자꾸 신경 쓰이게 해도 나는 오른쪽 로맨틱 코미디에 집중하려고 애쓴다. 공포 영화를 무시하겠다라는 결연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라는 무심한 태도가 핵심이다. 우울증이 무슨 소리를 하든 덤덤하게 대하는 것이다.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 어느새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진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머릿속에 긍정의 물기를 내줄 힘이 나고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우울한 기분을 없애는 수단으로 춤을 권유했다. 춤 문화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진료할 때 언제부터 춤을 추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 음악이나 안무 없이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흥과 리듬에 몸을 맡기는 무정형 춤도 있다. 영어권 의학 저널에서는 이런 안무 없는 춤이 우울증 및 불안, 트라우마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중년이 되어서야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그의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정신과 치료의 일환으로 미술 치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텃밭 가꾸기, 요리, 악기 연주, 등산, 외국어, 요가 등 각자 좋아하는 것을 골라 꾸준하게 파고들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우울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웃음은 최고의 자연 치유제다. 1분만 웃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증가한다. 심지어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핀란드는 사우나로 유명하다. 인구는 560만 명인데 사우나가 320만 개나 된다고 한다. 사우나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 반대로 찬물 샤워도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즐거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몸을 움직이고 책을 읽는 등 무언가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세계의 장수촌에 사는 100세 노인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하다. 누구도 손에서 이 일을 놓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 일은 생계나 습관을 넘어 살아가는 목적이자 의미 자체인 듯하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는 우울과 허무가 설 자리가 없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수입까지 생긴다면 더 좋다. 명상은 내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마음 피트니스였다. 내가 명상의 위력을 확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뜻밖에도 스티브 잡스였다. 거친 성격과 독단으로 유명한 그가 평생 명상에 몰두한 수행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약보다 더 깊고 선명한 각성과 기쁨이었다. 잡스는 명상을 통해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웠고 애플의 구원자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그가 얻은 창의력, 통찰력,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은 명상으로 길러진 것이다. 명상은 방식에 따라 크게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으로 나뉘는데 요즘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집중 명상은 말 그대로 한 가지에 집중해 마음을 멈추는 명상이다. 마음 챙김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명상이다. 존 카바찌는 불교 명상법인 윗바사나의 현대 의학을 접목해 8주간의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비판단이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각, 생각, 감정에 대해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이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식의 자동 반응을 멈추고 그저 관찰하는 것이다. 시작은 호흡이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생각에서 자연스레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호흡은 마음의 바로미터다. 불안하면 호흡이 짧고 가빠지고 평온하면 길고 안정적이 된다.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명상 기술이 아니라 자기 조절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의식적으로 깊고 느리게 호흡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삶도 조금씩 자리 잡히자 내면 깊은 곳에서 본질적인 질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도 나는 존재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한 채 살다 결국 죽음 앞에 도달한다. 내가 우울해진 이유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회피한 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질문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풀어가기로 했다.
명상은 이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질수록 교회가 주는 위로는 점점 희미해졌다. 우울증이 깊어졌을 때 간절히 교회를 찾고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도 드렸지만 마음의 평화는 쉽사리 오지 않았다. 섣부른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종교인과 대화를 나눴다. 신부, 스님, 목사, 명리학자. 영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공통된 지향을 갖고 있었다. 인간의 본성과 절대자에 대한 탐구, 이 생에서 선하고 유익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죽음 이후 더 나은 차원의 존재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것이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명상을 배우며 알게 된 카르마라는 개념이 큰 도움이 됐다. 카르마 법칙은 간단히 말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은 과거 나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의 내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마치 전기가 번쩍이듯 뇌리에 들어왔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어쩌면 과거의 내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인식은 수용과 책임이라는 자세로 이어졌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내 미래를 만든다는 인과의 질서를 체득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죽음 학자인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람은 죽으면 자기 영적 수준에 맞는 영혼들이 모이는 곳으로 간다 라고 말한다.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파동 수가 비슷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에 관한 전 세계 문헌과 자료 등을 연구하면서 사후세계의 실제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의 영성학자 웨인 다이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영적 멘토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는 실용적인 영성을 알려준다.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다음의 5가지 방법으로 내면의 힘을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1. 심호흡으로 마음 가라앉히기. 2.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긍정. 3. 간절히 기도하거나 상상하기. 4. 믿고 결과 내려놓기. 5. 감사의 감정 반복하기. 영적 세계에 대해 내가 얻은 4가지 생각은 이렇다. 첫째, 신이나 창조주, 어떤 절대적인 존재는 분명히 존재한다. 인격적인 신이든 에너지든 우주의 질서든 간에 말이다. 둘째, 인간은 육체 너머의 존재다. 영혼은 지속되고 죽음은 끝이 아닌 통과점이다. 셋째,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그것이 하늘나라든 윤회든 혹은 파장이 비슷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의식의 흐름은 이어진다. 넷째, 그렇기에 이 생에서 잘 살아야 한다. 모든 종교는 사랑, 감사, 긍정 같은 덕목을 삶의 힘으로 보았고 두려움, 분노, 탐욕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요소로 보았다. 웨인 다이어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했다. 이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실존 의미 치료는 대화를 통해 생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방법이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용돼 그곳에서 가족을 모두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그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 그는 혹심한 수용소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버티지만 그런 생각을 잃으면 심신이 바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그는 신경증은 삶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발생하며 따라서 치료의 핵심은 환자에게 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의미 치료는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빠진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 극복의 핵심은 루미네이션 관리다. 즉,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19세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미국 심리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도 일찌감치 이를 간파하고 자신의 저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황하는 주의를 반복적으로 되돌려 놓는 능력이야말로 그 사람의 판단과 성격, 의지의 뿌리다.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라 할 수 없다. 중세 중동의 영성가 잘랄루딘 루미가 지은 여인숙이라는 시인은 마음챙김과 수용의 철학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인생의 감정을 마치 여인숙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받아들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 인생은 여인숙과 같네. 매일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지. 기쁨, 좌절, 그리고 슬픔. 심지어 순간적인 깨달음까지도 뜻밖의 방문객처럼 찾아오네. 모두를 환영하고 대접하라. 비록 그들이 슬픔의 무리를 이끌고 와 집안을 거칠게 휩쓸어 버릴지라도 그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새로운 기쁨을 위한 공간을 비워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수치심, 악의조차 문 앞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그들을 초대하여 식탁에 앉게 하라. 누구든 찾아오면 고마워하라. 그들은 모두 저 너머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는 손님들이므로. 독일 철학자 한병철은 저서 피로 사회에서 현대는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제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더 해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회가 되었다. 세상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환경은 금방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울증 극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면의 힘을 단련하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딸이자 20세기 아동 정신의학의 선구자 안나 프로이트가 남긴 말이 기억난다. 그녀도 아버지처럼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의식 세계보다
그 속에 감춰진 무의식 세계를 평생 연구했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항상 그곳에 있다. 지금까지 우울 탈출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